번호를 무려 12번까지 매겼었죠. 그 수많은 개혁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국공으로서 이미 소지마립관 때부터 왕실에서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받고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흥이 넘칠 것 같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우리는 삼국의 역사를 다루면서 각 나라의 최전성기 왕들을 이미 만나봤습니다.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고구려에선 소수림왕부터 장수왕까지가 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의 경우엔 역사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학창시절 역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정말 어쩔 수 없이라도 암기해야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1년에 6번 치르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이 왕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등장합니다. 자, 이제 신라 차례입니다.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있을 임금들. 이름만 들어도 정말 흥이 넘칠 것 같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라 제23대 버풍왕 그리고 24대 진흥왕 되시겠습니다. 버풍왕, 514년 7월 아버지 지증왕의 뒤를 이어 등극했습니다. 이미 아버지 이전 임금인 소지마립관 시절부터 국공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증왕이 소지마립관 때부터 부군으로 활동했다고 했죠. 부군은 왕자가 없는 왕을 놓아 왕위 계승권자의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은 무엇일까요? 왕에게 왕자가 없고 대신 부군이 있는데 이 부군마저 갑자기 죽고 없어졌을 때 그 다음 후보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왕들은 부인을 여러 두어서라도 많은 왕자들을 낳고 그 중에서 왕위를 계승할 태자를 두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지마립관처럼 왕자가 없어 부군을 둘 확률도 적을 뿐더러 그 부군의 부재까지 대비해 국공을 둘 수는 있어도 실제로 왕이 죽었을 때 그 국공까지 왕위가 바로 가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버풍왕은 국공으로서 이미 소지마립관 때부터 왕실에서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받고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증왕 재위 시절엔 아버지의 개혁 작업, 또 지난 시간에 번호를 무려 12번까지 매겼었죠. 그 수많은 개혁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버풍왕의 위치와 역할이 이미 이랬던 만큼 지증왕이 세상을 떠나도 신라의 신하,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버풍왕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 때보다도 더욱 고차원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재위 4년인 517년 병부를 설치합니다. 이름에서부터 딱 느낌이 오죠. 국방을 관장하는 오늘날 국방부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신라에 군대가 있었겠지만 이 병부 설치를 통해 군사 행정의 체계를 잡죠. 지난 시간 지증왕의 업적 중에 석빙고 관장하는 부서를 설치해 관리한다고 했죠. 역시 국방에서도 이런 부서를 설치해 전문화, 조직화를 꾀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나치면 관료화로 인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원시적인 정부 조직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전문화된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입니다. 벌써부터 관료화나 관료주의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병부만 설치했지만 이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이, 호, 예, 병, 형, 공, 이른바 육부체제, 또 조선시대로 치면 육조체제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백제에는 고이왕 때 만든 육좌평 제도가 있었죠. 재위 7년인 520년 율령을 반포합니다. 백제에서는 고이왕, 또 고구려에선 소수림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고 우리는 역사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꿀국사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죠. 고구려 소수림왕은 이 율령 반포가 확실한데 백제 고이왕 때 율령 반포한 건 좀 불확실하다고 제가 꿀국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나라보다는 한참 늦었지만 이제 신라도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관리들의 복색도 제정하죠.
공복제 정하면 백제 고이왕 그리고 고려의 광종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리들의 조직, 체계를 잡아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뒤로 흘러가서 제위 14년엔 재상정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상대등이 신설됩니다. 지금 여기는 528년이라고 돼 있는데 제위 14년을 계산해보면 527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자리로는 백제 전지왕 때 만든 상좌평이 있었죠. 국가의 행정을 총괄할 2인자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상정치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지방관에 해당하는 군주 얘기하면서 처음 군주에 앉은 사람이 박이사부라고 했었죠. 신라의 초대 상대등은 이찬철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위 23년인 536년엔 드디어 부강한 국가의 상징 연호를 선포합니다. 바로 건원이란 연호였습니다. 이 연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신라의 대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재차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풍왕의 내정은 이 정도고요. 이제 대외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증왕 때 아라가야 아시촌 지역에 소경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가야 땅 일부를 신라의 식민지로 만든 건데 이 공약이 지속됩니다. 당시에 백제는 가야의 땅을 빼앗고 지속적으로 가야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야는 반사적으로 신라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가야 입장에서 백제나 신라나 나쁜 놈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아라가야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백제, 신라 왜 끌어들여서 국제회의도 열고 나중에는 고구려의 구원 요청도 해보죠. 그런데 이 작전은 실패하고 백제에게 걸려서 결국 이에 화가 난 백제 성왕이 쳐들어와서 아라가야를 박살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531년입니다. 이미 예상했겠지만 이때 어느 나라도 아라가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이어 신라마저 이 빈사상태가 된 아라가야를 압박해왔죠.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이씨! 결국 이 아라가야가 백제한테 맞고 신라한테도 맞고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보이자 이 분위기에 쫄았는지 옆에 있었던 그리고 아라가야와 기존에 대립했었던 금관가야가 이 사건이 있던 531년 그 이듬해인 532년에 신라에 스스로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가야를 대표하던 수루왕으로 시작돼 10대를 이어오던 금관가야는 이렇게 10대 구형왕을 끝으로 491년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금관가야가 어느 날 뜬금없이 나라를 바친 게 아니고 사전 작업이 있었습니다. 524년 9월 버풍왕이 직접 가야를 방문해 아버지 때 개척해놓은 땅, 그러니까 신라의 신도시들을 둘러보고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아라가야의 땅이었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금관가야의 구형왕이 달려와서 버풍왕과 회담을 갖게 됩니다. 아마 옆에 있었던 아라가야가 서서히 신라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형왕은 가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후 10세기 초 신라가 고려에게 나라를 바칠 때 그리고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서서히 나라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의 맹주라 할 수 있는 금관가야를 병합하고 나니까 버풍왕은 어깨가 하늘 높이 솟습니다. 짐은 황제니라. 제가 예전에 왕과 황제의 차이는 설명해드렸죠. 근데 황제라는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 황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 왕 이거를 더 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한반도 내에 위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그런 개념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중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전체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임금을 왕이라 하지 않고 황제라고 합니다. 이제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제부터 이 개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말로도 이제 하늘의 아들이다 해서 천자라고도 스스로 그렇게 일컬었죠. 자, 왕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통치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연호, 묘호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호나 이제 묘호 이런 거는 황제한테만 이제 붙여지는 거죠. 일 잘 풀리고 가야도 병합하니 이제 신나서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가야는 아직 대가야 그리고 아라가야가 남아 있었지만 금관가야가 멸망한 이상 그 빛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